제가 사사기에 몇 번 배웠지만 참으로 훌륭한 인품을 가지시고 특히 통일 교육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부디 그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무죄 판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저는 그분이 또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신 분이기 때문에 제 경험을 통해서 같이 그 뜻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 자신 저는 이제 전주가 고향입니다. 그 전주에서 쭉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로서 이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42년 전 5.18입니다. 그때 저는 전주에 있었는데 체포당해가지고 보안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광주 상무대에 가서 군사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뭐 때문에 고문당했냐? 빨갱이로 몰라. 5.18을 후순시키려고 빨갱이시라고 올라오려고 때 저를 이 빨갱이라는 놈이 한다고 해서 올라왔던 거죠. 저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 무조건 찍으라는 거예요. 뭐 국제방송을 청취하고 어쩌고 막 빨갱이 짓을 한 것을 찍으라는 거예요. 저 그런 일이 없는데 억울하잖아요. 막 패는 거 보면은 일단 저는 그 안에서 두 가지 마음 때문에 붙었어요.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막 용기가 솟아지지만 한편에서 봄 나와서 약해지더만 무너지고 막 이런 아픔이 있으면서 막 트라우마가 생기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막 질문이 나오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모함을 왜 당하고 빨갱이로 물려야 하느냐. 또 제가 그 상무대 안에서 수백 명이 체포에 들어가지고 하는 증언을 들었어요. 어린아이를 쏘아주기다. 그 어른의 이 뭐야 머리를 그냥 팍! 내 머리 부서 죽이더라 막 이런 막 그런 자를 막 같은 게 막 굉장히 아프잖아요. 민주화에 공헌을 했는데 박정희 씨 죽은 다음에 왜 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는 질문 속에서 분단 때문이구나. 민주가 이렇게 안 되는 것도 분단을 빌미해서 방공, 안보, 군인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분단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진짜 민주화 되려면 뭐가 되겠습니까? 통일이 돼야겠구나. 이걸 제가 이제 역사적인 세례를 받은 거죠. 최 목사님 질문을 제가 최 목사님 제가 그 전에 전북대 총학생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운동을 했어요. 그때도 민주 통일을 외쳤지만 관념이 없고 내가 몸으로 당합니다. 체득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세례를 받고 제가 이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독재보다는 민주화할 것이고 분단보다는 통일일 것이고 예속보다는 자주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깨닫고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하고 또 목사하면서 하나님 뜻을 실천을 하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몇 차례 옥살이를 한 거죠. 네 차례 옥살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옥살이 한 것이 2010년도에 6.15 선언 10주년이 돼가지고 평양에서 남쪽 대표 300명이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가 안 보냈어요. 안 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하기를 평양에 서기가 부담스럽고 3명이 부담스러우면 10명씩만 남북에 30명 정도 모여가지고 금강산 이런 데서 조용히 기념식이라도 하게 해달라. 10주년입니다. 6.15선언. 그랬는데도 정부가 그것도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돼가지고 제가 5.18 묘역에 1인용 천막을 쳤어요. 그리고 11일간 단식 철학을 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하느님?
제가 그동안에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정부 시절에 수십 차례 국력을 다녔습니다. 남쪽 통일운동의 민간창을 대표로 가서 연설도 많이 했고 회담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안 보내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되더만요. 근데 자칫 잘못 움직이면 소영주자가 되고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종교인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단식하고 철회하다 봤더니 5.18 그 뉴욕 가보셨죠? 그 1인용 천막을 치고 내가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만남이 통일이다. 이명박 정부가 막은다고 내가 안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간 거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70일간을 있었습니다. 70일간을 국력당을 다녔어요. 술 내면서 평화를 치고 통일을 치고 다녔죠. 통일이 들고 또 우리 저기 문목사님 사모님이 박용길 장로님이 저한테 문목사님 두루마기를 주셨어요. 그 두루마기를 입고 통일 들고 이렇게 다녔어요. 70일간. 그리고 판문점통에서 내려와가지고 바로 체포당해서 3년 옥살이를 한 거죠. 뭐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광세 이런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제가 그 감옥에 있던 거 알았습니까? 예. 저도 제가 찾아보고 전에 들었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이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평양에 70년 동안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고,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가지고 다녔던 거죠. 근데 이제 다니면서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이제 같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저기 어디야? 70일간 다니면서 여기 다니는데, 백두산에 가가지고, 이제 제가 다니면은, 백두산 같은 데 갈 때는 20여 명이 수행을 합니다. 20여 명이 같이 갔는데, 그 백두산 밑에 천지 있잖아요. 그 옆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근데 그 국력 그 안내원들이 하는 말이, 아이,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배를 한번 타보시고 그래. 놀랬죠. 어디 배 있냐고 했더니 그 지질 연구소가 있더만요. 화산 뭐 이런 거 연구는 뭐 연구소가 조그만하게 있어요. 천지 옆에. 거기에서 운영하는 그 연구하는 그 용을 쓰는 배가 있더라고요. 한 7, 8명 탈 수 있는데 그거 타고 한번 또 돌아왔어요. 천지를 배 타고 보니까 굉장히 감동이 올 거 아닙니까? 감동이 와서 제가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남쪽과 북쪽을 향해서 큰 절을 올렸어요. 3번. 그런데 그 말 아시죠? 절 받으세요. 그 말은 절을 받으세요. 절 받으세요. 절을 받으세요. 뜻깊해지죠. 절 다 바친다. 받으세요. 그래서 큰 절을 3번 올리고 주목사님하고 뛰어들어 버렸어요. 가상에서 그냥 천지 물에 팍 침내했어요. 그냥 20여 명이 다 올라가 자빠져가지고 그냥 막 나를 막 떼내고 막 그냥 그 연구소 들어가가지고 옷을 다 벗기고 알몸 만들고 자기 옷을 입히고 막 뜨거운 분포에 느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제 써놓은 글이 있어요. 그거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네. 한번 이거 나눠보겠습니다. 그냥 그래요. 그래. 서로 나눠. 네, 여기 그 노래는 또 이따 불러도록. 네. 네. 제가 그 감동 때문에 낮은 날을 맞이하라 이런 제목을 한번 써봤어요.
제가 한번 나누고 해보겠습니다. 낮은 날을 맞이하 세월이 흘수록 나의 거꾸로 먹고 있나 100만 살 부처녀 부끄러움 난다. 구름 잎을 꼭 덮어 숨겨져 있다가도 물안개 얇은 옷속 긁는 살짝 수숫자가 어느새 옷다 벗고 온 알몸을 드러내 백부처녀 조합을 해공분 일어나 이내 몸 그대 앞에 오기까지 그걸 마니 너는 진정 백도를 찾아있나? 물어봤지. 낮아지고 작아지고 씻고 놓고 또 피웠니. 이제는 5일 8열사와 한몸 되어 왔어. 그대는 기꺼이 낮은 날을 맞아 그대의 자궁 천재의 합방 앞서 지성과 절을 받으세요. 절을 받으세요. 3번 큰절 올려 온전히 몸을 던져 그대 속으로 들어가. 남궁 열사 따로 있나? 예궁 예중 모든 열사 통일등이 태어나길 간절히 기다려. 영생인연 나무포구 쌍둥이를 낳아 그 이름을 한몸평화 통일평화라 부르. 네. 막 감동이 일어나니까 감동 속에서 그냥 저는 시인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나왔어요. 네. 70일간 있는 동안에 또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생략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또 같이 나누면 좋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북녘동포에 사는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북녘동포 북녘의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뭔가도 있어요. 북녘의 단점도 있어요. 그것도 같이 나누고 또 장점도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죠. 북녘 사회가. 네, 그런 걸 같이 나누면 좋습니다. 다 보이니까 나는 이제 신앙의 눈을 보니까 북녘의 단점도 잘 보여. 근데 또 장점도 보여. 장단점이 있어요. 어느 사회. 네. 자, 이제 제가 오늘 그 주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질문했네요. 아유, 고맙네. 우리 신 목사님 참 고맙네. 제가 4가지 질문을 요새 하고 다닙니다. 첫째는 뭐냐면, 지금 평화하시나요? 지금 안녕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안녕하시냐는 말이에요. 이광세 선생님, 지금 안녕하셔? 그걸 듣고 싶어. 지금 안녕은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김미란 목사님, 지금 안녕하셔요? 네, 지금 안녕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황군한다면 지금 안녕하셔?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상 지금 현재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잖아요. 뭔가 아픈 것이 있었어요. 그걸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안녕하냐, 지금 평화하냐, 평화 이걸 나누고 싶고, 두 번째 질문 뭐냐면 평화란 무엇인가? 이광세 선생님이 지금 평화는 높다면 평화가 무엇인데 평화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네요. 평화가 뭐예요? 어떤 상태를 평화라고 얘기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답변이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생각하시면 좋아요. 각자. 평화를, 자, 어떤 사람이 이은호 목사님 평화가 뭐예요? 평화가 뭐다 쓰는 내용이 뭐냐? 평화가 뭡니까? 평화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면은 나는 평화란 이렇다. 이것이 평화라고 본다. 그런 것이 뭐냐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그 평화에 이르는 길 어떻게 하면 그 평화에 도달할 수 있나요? 그걸 이제 한번 같이 나누면 좋죠. 네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근데 중요한 것은 너 평화의 길을 말하면 세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내가 평화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난 급해. 지금 당장 평화의 강도가 뭐예요? 이 4가지 질문을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제 분단의 아픔, 상처, 아까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그 트라우마, 고통스러운 벽을 안고 살았어요. 이런 모든 병의 과정을 통해서랄지, 또는 분단의 아픔을 안고 역사 속에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했던 몸부림속에서 몇 차례 감옥 가고 이런 속에서 온 생애를 다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한상현이 또 누구냐면 저는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하게 같은 사람으로서 깨달았던 것이 이 질문에 네 가지 질문을 갖추고 싶어요. 누구한테? 우리 이창만 목사님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 질문 속에서 평화가 뭐냐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 평화는 이런 겁니다.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어떤 환경과 처지와 여건이 따지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자유한 평화. 그런데 내적인 거, 외적으로는 그걸 근거로 우리 세상에 단절되고 또 매여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아멘. 평화의 운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주 같은 사람입니다. 진리를 알으시니 진리가 되실 게 아니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성령님의 감동함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죠. 참 평화를. 근데 그것을 이제 실천하는 과정이 중요하죠. 예, 아주 그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런 저도 그 체험 속에서 저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여간 뭐 시간이 된다면 지금 평안하신가를 다 여쭈고 싶고, 평화가 무엇인가 다 여쭈고 싶고, 평화 이런 길이 각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평화를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나 괴로워 죽겠어요. 나 평화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으면 하는 사람한테 안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같이 해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시간상 네 번째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평화를 하면 어떻게 하나? 지금 당장. 지금 당장 평화하면 좋잖아요. 네. 저는 아까 우리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난 장면이 나왔잖아요. 다들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나타나셔가지고 평화가 있을지라가 부활하신 주님의 첫마디는 평화입니다. 평안하냐? 평안해라. 두려고 있으니까 막 이거 뭐 평안한지 못할 거 아니니까 제자들이 이들에게 평화하냐가 샬롬, 이것이야말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첫 말씀이죠. 평안하냐? 제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전에 문을 닫고 있는데, 여기 평강이 있을지어다거든요.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당신의 순환의 흔적을 보이셨죠. 직접적으로는. 이것이 무슨 유령이 아니라 직접 십자가에서 창해받고 있던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기쁘죠. 제자들이 기뻤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평강이죠. 이 평화라니까 성경에 온 주제가 평화고 주님의 주제가 평화고 평화하면 그냥 평화. 이 평화. 그러면서 아베이코스 알 보낸같이 너희를 보낸다면서 그를 향해서 뭐예요? 숨을 내쉬며 해주실 때 성령을 받아라 했잖아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네? 숨이라는 것이 오늘 보면 성령이라는 말도 써 있습니다. 네, 호흡한다는 것이. 그런데 어쨌든 이 말씀을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숨이 쉬었다는 장면이라 숨을 거뒀단 말로 풀려져. 그걸 직역하자 하면, 원어를 직역하자 하면요, 숨을 건네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께 건네주고 우리한테 건네주셨어, 숨을.
예수님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숨을 우리한테 이어줬어요. 이어 달리는 것처럼 바통을 이어줬어요. 숨을 건네주셨어. 숨을 건네주셨어. 숨이 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숨을 거둔 것이 아니라 숨을 건네주시다. 지겨우면 그렇게 건네주실 때 숨을 건네주시다. 그러면 숨을 건네주신 주님께서 또 이제 제자들한테 숨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이시든지 사함은 사야죠. 그대도 그랬어요.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풀면 풀고 아프면 아프고 이거 엄청난 거죠. 이런 소명을 주시죠. 자, 여기서 저는 숨을 내쉰다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에 숨으로 이렇게 우리 박장선 대표 맞지? 아이고 애썼네요. 차 사고 났는데 몸은 괜찮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앉으시죠. 네. 이제 제가 오랜 세월 동안에 해왔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들숨으로 한모 날숨으로 평화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걸 소개합니다. 참 좋습니다. 들숨으로 뭐라고요? 한모 날숨으로 평화. 들으실 때 한모, 내쉴 때 평화. 들으실 때 통일, 내쉴 때 평화. 이게 참 좋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제 기도는 이렇게 단순하게 들숨 날숨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쓰잖아요. 숨과 함께입니다. 나올 때 한 몸의 진실. 저는 평화에 이르는 길이 뭐냐?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 한마디입니다. 평화에 이르는 길은요, 한 몸인 것을 깨달을수록 평화가 이른다. 한 몸. 한 몸의 진실을. 그럼 한 몸은 뭘까요? 한다면, 한 속에 이미 귀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시라고 했었네요. 네. 자, 정말 평화하고 싶다고 한다는 사람한테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평화하고 싶다면 한 몸의 진실을 깨달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한 속에 우리 선조들은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한이라는 말. 우선 첫째, 하늘을 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설명.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것은 뭐죠? 하늘의 몸이라는. 하늘의 몸.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한 몸. 이게 어떤 분을 대할 때 이분이 하늘이시다. 하늘의 형상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함부로 수 있겠습니까? 평화가 오겠죠. 분열이 안 되겠죠. 하늘이신데. 하늘의 몸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뜻이 있습니다. 또 그 속에 크다. 우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주. 소우주, 대우주라는 말 쓰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박장 선생님이 사라지면 우주가 사라집니다. 박장 선생님 자체가 우주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예요. 그러니까 한 분을 우주로 본다면 그렇게 인식은 나오면 평화가 오겠죠. 그리고 한 속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체. 대개는 한 몸의 일체를 뜻하잖아요.
그 뜻도 있죠. 그러면 저 사람이 나인데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평화가 깊어지겠죠. 가장 결정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한 속에 박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박다. 그래서 밝은 몸, 한 몸은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 한 분 한 분이 60조의 세소가 빛으로 빛나는 거죠. 빛나는 분들이. 그렇다면 어두운 그림자가 있더라도 지나가죠. 그래서 저는 이 한 몸의 진실, 하늘이고 하늘의 몸이고 한 몸이니까 또 우주의 몸이고 일체의 몸이고 또 하나 뭐라고 써요? 빛의 몸이다. 이걸 깨닫는다면 깨달을수록 또 평화는 깊어진다고 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한 몸의 진실을 깨달을수록 평화는 더 깊어진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실천하면 깊어지는 것이죠. 제가 한 2개월 전인가 익산에 사는 어떤 여성이 자기 생일인데 전화가 왔어요. 괴롭다고. 왜 괴롭냐? 한 3년여간을 불면증에 시달렸대요. 나 몰랐어요. 어처럼 전화가 왔기 때문에. 그런 줄 몰랐어요. 3년을 믿음님 잠깐 앉으신 거 있죠? 그 지금 뭐 이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야 해. 믿음이 들어야 믿음이 생겨. 그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었죠, 제가 73세입니다, 제가. 73세인데, 제 모든 경험을 툭툭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아요. 네, 이 평화에 이르는 길이 뭐냐? 한 몸의 진실을 깨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한 몸의 진실 속에 한 속에 뭐가 있다고 해서 하늘의 몸, 한 몸이니까 또 무슨 몸? 우주의 몸, 또 일체의 몸, 또 하나 뭡니까? 빛의 몸, 이런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평안은 절로 오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2개월 전인가 익산에 사는 어떤 여성이 전화가 왔는데 자기 생일인데 괴롭다는 거예요. 3년여간을 불면증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약을 먹더라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자다 깨달은가 봐. 제가 이 진실을 말했어요. 진짜 평안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괴로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한 몸의 진실을 깨달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당신의 몸은 빛이 나.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다. 세상에 빛. 예, 오늘은 우리 이 땅의 자유와 민주화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한 목숨 이렇게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바뀌신 우리 박계일 선생님 그 제시 모제 선거 기원을 하는 뜻깊은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에게 내적 평안과 또 이 세상에 특히 이 한반도의 이 통일과 평안을 위험하는 우리 귀한 말씀을 또 우리 한상민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참 가슴 깊이 새기면서 또 특히 우리 박계래 선생님의 영혼을 우리가 또 이러한 이런 기원의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청해주신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함께 참 서로 이루어가면서 반드시 이 얼마 남지 않는 이달 말에 있을 이 결심 공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와 명철을 우리 솔로몬에게 주어가지고 그 단칼에 진짜 아기 엄마와 가짜 아기 엄마를 한순간에 이렇게 분별하게 해서 진실과 거짓을 가려주듯이 반드시 이달 말에 있을 이 결심 최종 재판도 우리 의로우신 예수님의 그 권능이
재판관님에게 임해가지고 반드시 진실과 거짓을 가려서 우리 박기래 선생님이 억울하게 저 천상에서 지금까지 누명을 벗지 못한 그 한언을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기래 선생님 사랑하는 참 배우자고 그 자녀 이 가족들에게 큰 이런 기쁨의 순간이 오도록 우리 모두가 마지막 그 시간까지 기도하면서 함정에서 선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축도하겠습니다. 전부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무한한 은혜와 영광의 하나님 여호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격동 내리에 이로 인도하심이 오늘 이 특별히 우리 고 박기래 선생님 제시 무죄 선고를 기원하는 이 뜻깊은 이 교회와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 이해 그리고 미처 바빠서 참석하지 못한 또 가족들과 뜻깊은 우리 모든 참여하는 동역자들의 이해 그리고 우리 각자가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이 세상 이 한반도의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할지이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고맙습니다. 이중한 말씀 해주신 걸로 감사드리고 저녁 잘 드셨어요? 네. 네,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어.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다가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뵙다시피 사람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인천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런 그대로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하공공기관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이제 정책을 평가하고 이런 단체입니다. 교수들이가 이제 각 지역마다 회장님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구하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박기래 선생님의 장남이신 기념사업대회 이사장을 맡고 계신 박창선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여기 프린트에서 드린 것 중에 세 번째 장을 보시면 고 아산 박기래 선생 재심 무죄 선고 그리고 기원 취지 본 재심 사건은 오직 분단의 아픔을 자신 안에 체현하며 신민지 분단 독재에 맞서 조국과 민족의 자주민주 평화 통일을 위해 온몸을 던져 한평생을 바친 박기래 선생을 실체도 없는 군부한사는 불법 체포 감금, 공폭행, 허위자백 조작 기소하여 사형 선고 및 장기 옥고 등 희생시킨 위법을 바로잡고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군부한사가 박기래 선생 자필신서 30페이지는 다 찢어버리고 너 하나 죽어도 표시 안 난다. 죽고 싶지 않으면 불러주는 대로 쓰라는 등 받아쓰기 허위자백에 의한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서 법정에서조차 피고인을 수사한 수사관과 검사가 참석 및 신문하는 임의성 없는 허위자백을 근거로 재판 절차 진행과 판결이 되었다.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는 조작된 1만 페이지 원시 기록 및 범죄사실 증거 능력에 대해 재판부의 성명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않는 검찰 몫을 피고인 측 재심 청구인과 변호인이 원심 기록, 항소, 상고 이유서 등을 의 진술서, 유언서, 변호인 의견서, 재심 청구인 진술서, 시민 탄원서 등 탄핵 자료와 추모 자료도 제출함으로써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하였다. 즉 수많은 증거 수집, 정치학 변론, 기자회견, 순환시, 진정서, 언론기사, 검찰 규탄,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절차 진행 등을 요청하며 공동피고인 문소송부 촉탁 신청과 회신을 통한 추가 변론까지 하였다. 본 재심을 통해 잘못된 국가 권력 과오로 무고한 민간인 희생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 규명과 무죄 선고 명예회복을 이루며 48년 동안 피 맺히고 안 맺힌 본 사건에 의한 피고인들과 유족들의 억울함 등도 밝히는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다. 나아가 이 땅에 더 이상 분단 적폐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함이며 진정한 민족주의자라는 고인의 뜻인
평등한 민주사회 민족통일 통합과 사명을 개성선창하여 완수하고자 합니다. 위 과정에서 주신 말씀도 실천할 삶과 행위 등을 실행하며 체제에 위한 체계는 향후 다목적 아산 박길의 기념사회 및 박길 재단 등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연해서 제가 이걸 읽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대신에 그 향후 무죄 선고 아까 하찬우 목사님이 뭐 선고와 상관없이 평화를 얘기하셨는데 무죄 선고 후에 우리 이제 다목적 박길 재단 아산 박길 기념 사업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간단하게 핵심을 말씀드리면 뭐 우리가 다목적 재단 교회 이런 얘기만 자꾸 하는데 우리가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다목적 교회 이런 곳을 설립해서 이렇게 이제 다목적 재단으로 그 재단 목적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는 예전에 프린트에서 나눠드린 바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대로 체계적으로 조직을 갖춰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사단법인도 있고 재단법인도 있는데요. 일단은 아산 박길 기념사업회는 여러 시민들이 주축이 돼서 이끌어가는 사단법인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김대중 재단처럼 유족들이 그 이호 여사가 이사장 하다 지금은 장남이 이사장 하잖아요. 그처럼 대를 이어서 해야 되는 것은 박길 재단을 통해서 재단법인으로 해서 그렇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믿으니까 대를 이어서 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유언서라든가 확약서 이런 것들이 공중 서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고가 난 후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그 법무법인 그 제하에 김국진 변호사가 오셔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부도기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윗물에 있습니다. 모 박길의 선생 재신죄 선고 기본 기도의 이 강연에 내빈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해서 우리 김국진 변호사님 저에서 이렇게 올린 글이 있습니다. 이것을 낭독하는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짧게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떠서 하죠. 마이크. 그래야 비디오가 나오거든요. 안녕하십니까. 2018 제도 141 고 박길의 선생의 재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하의 김국진 변호사입니다. 우선 고 박길의 선생 재심지어 선고 기원 기도회 및 강연에 직접 참석하지 못해 글로 대신 인사를 드리게 될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길의 선생의 재심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길의 선생의 재심 청구서를 2018년 12월 12일에 제출한 이후 2020년 5월 6일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고 2020년 11월 26일 첫 공판 기일이 열린 이후 변론을 종결한 2022년 7월 5일 공판 기일까지 총 13번의 재심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변호인은 본 재심 사건을 진행하면서 방대한 분량의 정보 기록들을 검토 및 분석한 후 10수차례에 걸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위법과 원심 공판 과정상 진술에 증거 능력이 없음을 개진하였습니다. 박길의 선생의 구체적인 공소 사실을 살펴보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자세히 개진 및 논정하였습니다. 또한 박길의 선생의 자필 유언서 및 편지 등의 탄핵 자료, 유족들의 진술서, 추모 관련 자료들과 시민 탄원서, 무소 송부 촉탁을 통해 수집한 공판 피고인들과 관련된 무죄 입증 탄핵 자료 등 많은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박길의 선생의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한맺힌 재심 청구인들의 법정 발언들 및 2022년 7월 5일 결심 공판에서의 장남 박창선
대표님의 엄숙하고 무죄 선고에 충분한 명분을 줄 수 있는 유족 대표 발언까지 충실히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재심 재판을 진행하면서 변호인과 재심 청구인들의 무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법리 개진과 증거 제출에 더하여 재판부가 요구하는 명분까지 포함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였습니다. 고 박길의 선생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이제 남은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겸허한 마음으로 2022년 8월 30일 재심재판부의 최종 선고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고 박길의 선생님을 추모하면서 무죄 판결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계신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염원이 이루어져 이 땅에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판결로서 증명되기를 고대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 지하 법무법인 김국진 변호사님께서 오늘 오셔가지고 하실 내용을 알려하기에 안독해 드렸습니다. 이거 하나 들어봅시다. 예? 박길의 선상 같은 분이 많아요. 그렇게 억울하게 사는 분들이 예, 공동 피고인들이 하나요? 열몇 분 되십니다. 이분은 억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살아계시지 않지만 예. 근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살아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처형을 당하거나 의문사 당하거나 장기 없고 치료로서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이것은 지금 이제 확실히 무죄 그러니까 판결 나올 것 유족들이 같아요. 재심 청구를 한 거예요. 유족들이. 그러니까 무죄 판결 나올 것 같으면 나는 확신이 있냐고. 네, 지금 변호인하고 재심 청구인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확신이 그동안 없어요? 4년만의 과정에서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국가 잘못도 네. 국가도 잘못했다면 국민한테 사과해야 돼요. 예, 과거에 목사님 과거에 알다시피 독재 정부 시절에 이러한 것들이 많았어요.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간첩 조작 사건들이 많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뭐 사형을 내거나 도박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재심을 해가지고 시형이 회복되고 명예도 회복하고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한 4년여에 걸쳐가지고 우리 유족들이 재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30일 날 이제 지금 같아서는 최종 선고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무죄 선고와 명예 회복을 바라는 걸 이제 기도회와 강의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부 기도회는 잘 끝났고 2부 이제 우리 강의했는데 강의에 두 꼭지가 있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교수님들을 모셨는데 먼저 여기에 있는 것보다가 이렇게 바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승홍현의 교수이신 허상수 교수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제목은 어떻게 18년 박정희 권위주의를 청산할 것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강의 있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허상수입니다. 너무 거창한 제목의 말씀을 이제 청해 듣겠다고 했는데요.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만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박정희가 어떤 사람이고 언제까지 이제 그런 일을 했나에 대해서는 뭐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상 대통령 무려 5번이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3선 개헌만 하고 유신으로 해서 뭐 서너 번 대통령 했으려니 그랬는데 정확하게 찾아보면은 5대에서부터 6대, 7대, 8대, 9대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는 박정희 하면은 이제 이승만에 이어서 우리 이 국민들을 이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위대한 영도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제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린 닉슨
61년 5월 16일 새벽에 이제 그 느닷없이 그 4.19 혁명 이후에 칼출발한 어떤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하루 아침에 이제 군납발로 짓밟고 1979년 10월 26일 날 저녁에 그 안가에서 자기 동료이자 고향 친구인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을 때까지 무려 그 시간이 18회가 됩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박정희가 만든 악보 때문에 감옥을 가고 재심을 해서 그 사연을 경향신문에 발표를 할 때 제목이 18년 유감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보냈더니 거기 기자들이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 데스크에서 이제 실기로 결정했는데 특히 여기자들께서 그 제목이 너무 심하다 그런 거예요. 그 지금 여기 어떻게 18년 박정희 거리줄을 청산할 것인가 그랬는데 그 우리말의 어감상 그 박정희가 독재를 휘두른 시간이 욕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제목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다른 아주 야구리한 제목으로 해서 그 칼럼이 나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이 정치학 용어로 권위주의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국방 얘기한 것처럼 박정희 독재, 박정희 군사 독재, 박정희 군부 독재 18년이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 위대한 영도자라고 했을 때는 경제 성장을 이루고 한강의 기적을 연출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경제 성장 발전의 주인공은 대통령 혼자가 아니라 그 산업 현장에서 피땀을 흘린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 경제 발전의 주인공은 한국의 노동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울산, 마산 그런 공단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월남이라든지 중동까지 가서 또는 후계는 우리 여성들이 간호사로 또 젊은이들을 광부로 독일까지 가서 이제 요약을 드리고 그거를 종잣돈을 해서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루는 이제 출발을 그 18년 동안에 만들었죠. 그런 점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 18년의 시간은 또 다른 한편으로 또 지금 이제 새로 등장한 대통령의 군사들만 주위에 예를 들면 신복을 두는 것과 같이 그 주변에 군 출신, 그리고 장안학교 출신들, 장교들만 갖다 썼기 때문에 군부 독재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맨 먼저 이 박정희 18년 독재 체제를 청산하는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금방 소개했던 그 경제 성장의 어떤 그림자, 어떤 부작용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재벌 중심의 어떤 경제 체제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배우 조선 하청 노동자들 노사 분기가 타결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사회가 여전히 실제 그 산업 현장의 주인공들은 노동자들인데 노동자들에게 여전히 하청 노동자라고 해서 최저임금 수준의 그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바로 그 출발이 이 박정희 시대 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헌헌법에 소개된 규정된 그 노동 3권을 여지없이 부정하는 그런 국가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같은 것이 박정희 시대 때 만들어져 가지고 그 유산이
지금도 노동법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 현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박계래 선생 재직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시기에 파괴된 어떤 민주주의, 인권,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민주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체제를 어서 빨리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박계래 선생 추모 모임 때 그 소개했던 것처럼 촛불혁명을 통해서 국민들의 에너지가 모아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국가보안법을 이제 철폐하는 것이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보안법 체제를 청산해서 박정희가 그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그날 아침에 중앙방송을 통해서 발표한 방공을 혹시 제1위로 삼는다는 것을 포기하는, 그래서 그 어떤 미국 중심의 어떤 방공 체제에서 한국이 좀 자유로워질 때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권 국가가 될 때만이 이 박정희 군사 독재를 시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군사 독재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정리하고 청산하고 치유해야 될 것이 하나는 우리 사회를 병영사회, 어떤 군사 문화가 지배하는 것으로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박정희 체제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공무원의 행정 체계를 군대식으로 전부 바꾸는 것이었죠. 그런 뭐 문서 수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행정 서식이 전부 이제 군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 당시 기준으로 전부 미국 기준으로 한 거죠. 군대식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효율과 생산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한 것이지만 또 다른 병폐, 지금도 이제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나와있는 어떤 그런 복종 문화, 상관의 명령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군사 문화 그 관행인데, 그것이 행정에 특히 이제 검찰 같은 데서 검사들 사이에서 아주 불문율처럼 지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일괄의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지금 검사 동일체 원칙이 군사 문화냐 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은 어쨌든 그 상급자가 예를 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얘기를 하면 그 밑에 검사장이나 하급검사들은 무조건 그 어떤 법률의 적법성을 따지지 않고 따라야 하는 것이 지금까지 검찰이 움직인 그 행정의 골반이었는데, 바로 지금 그런 식으로 신 대통령을 하겠다는 거고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 문화를 어떻게 하면 그런 민간인들의 어떤 민주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한사일 목사님이 일부에서 일일이 힘줘 얘기한 것처럼 그런 평화, 어떤 평화를 생활하는 것도 이런 군사 문화, 어떤 전투전성을 우리가 시사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이 촛불혁명을 완수하려면 헌법을 붙이고 이 박정희 유산을 완전히 이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 관련해서 보면 현재 법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그 박정희 독재의 큰 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군인이 이 민주정부를 대신해서 모든 정권을 행사하는 아주 특별한 비상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헌법에 규정하는 나라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거의 없고, 그 계엄과
같은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게 비상조치법이라 같은데 그런 것은 뭐 프랑스 헌법 정도에나 있으니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이 형량법이 아직도 그런 개헌 헌법 말고도 군부가 중심이 되는 그런 질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과감히 없애는 그런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만 민주공화국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할 때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는다면은 우리는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아직도 그런 간첩을 조작해가지고 멀쩡한 민간인들에게 죄를 씌울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반공국가의 그 어떤 유산을 아직도 생산하지 못했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그 간첩 조작 사건의 대표적인 피해자인 박기래 선생의 어떤 무죄 선고가 있기를 바라고 그런 점에서 이 1948년도에 만들어서 아직까지 한 번도 폐지된 적이 없는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는 날까지 우리 모두 그 뜻과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박정희 18년 국회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강연으로 우리 송호의 교수님이시죠. 배상식 교수님께서는 1918년 박정희 그릇을 칭찬할 것인가 제목으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강의자를 모시겠습니다. 경기대 영예교수이신 노태우 박사님께서 동학혁명과 태평천국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감상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할 말이 많으신데 좋은 내용을 다 듣지 못하고 빨리 끝내서 좀 아쉽습니다. 그야말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며칠 전에 오늘 제목대로 선생님이 이렇게 재심 무죄 선고 기록 및 강연회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강연하게 됐습니다. 아니 요새 제가 그 동학혁명과 이 태평천국혁명 책을 보고 있어요. 제 그 학위 논문이 동학혁명과 태평천국혁명, 주제가 한국 민족주의 통일 이념, 정치 이념 정리론 그런 학위 논문인데 중국은 태평천국 태평천국 운동, 태평천국 농민 전쟁, 드디어 오늘은 태평천국 혁명, 국민혁명, 민족혁명 그런 의미에서 이제 타이핑 때의 그 의미, 태평천국 혁명, 그게까지 이제 이 동소병 때 이제 그렇게 정리되는 우리 한국도 동학난 지금 이제 동학운동 지금은 또 안에서는 동학전쟁, 동학전쟁 그런데 동학혁명이라고 하지만 지금 동학농민혁명 정도까지 왔어요. 동학농민운동에서 근데 이게 저는 동학 그런 민족혁명, 국민혁명 차원으로 동학혁명 연설상부하게 저게 지금 동학혁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부르는 날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학혁명, 동학사상으로 한국 민족주의, 중국의 이 태평천국 사상으로 중국 민족주의, 중국 그 민주주의, 정치 이념으로 정립돼서 중국이 통일이 되는 우리도 그런 통일된 이런 그 한민족
공동체 건설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 제가 이제 한국 민족주의 뭐 있는 곳에 이렇게 관심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이홍범 교수라고 이분이 그분은 저 이름이 부제거든요. 에이시안 밀레니엄, 그리고 아세아 그러니까 천년지곡사, 그러니까 아세아 그런 그 천년 뭐 이상주의라고 이 밀레니엄 그런 책을 썼어요. 아세아 천년지곡사 또는 뭐 천년 이상주의. 그리고 그 부제가 동학과 태평충국, 그분이 뭐 혁명 말은 안 했지만 동학과 태평충국. 그래서 도대체 그 영어로 된 책이에요. 한 400명. 저는 혹시 이 양반이 이 논문이 나오기 전에 제가 한 10년, 20년 전에 그 논문을 썼기 때문에 혹시 내 논문을 좀 많이 참고를 한가 이렇게 싶어서 읽어보니까 내용이 더 쩌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동학혁명과 태평충국혁명 이야기하면 북한에서 그 토마스 민츠의 16세기 독일 국민전쟁 그걸 이제 칼막스 그걸 이론으로 해가지고 농민의 그냥 개혁 투쟁 그대로 이제 방법을 인용해서 우리 이제 아시아의 그런 농민운동을 그런 시각에서 아세아 뭐 농민 전쟁이다. 그 중에 계속 투쟁 이론이죠. 폭력 투쟁입니다. 저도 그런 시각에서 이해를 했는데 이홍범 선생은 그런 시각이 아니고 우리가 이 동학 그 혁명을 동학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이 천도교로 이제 그 이름이 바뀌었는데 1905년 동학혁명을 주도했던 남쪽의 두목이 전동주입니다. 북쪽의 그 두목은 양손명이 선생님, 물론 그 위에 큰 스승이 해월 제시현 선생이지만, 근데 이분이 동학혁명을 리더했고, 유일하게 이분이 이제 생존을 해가지고 1905년 한일 합병이 되면서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게 돼요. 동학혁명, 그걸 이야기하면 동학 혁명, 일제가 그걸 허용하지 않죠. 종교적인 이름으로 개종을 하면서 그게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1919년 천도교 그 당시 교령이 그 이암선명이 선생이 동학혁명도 주도했지만 살아남아가지고 3.1운동을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그 역할을 바로 천도교가 했습니다. 그 정신이 바로 동학혁명 정신입니다. 인내죠. 사회운동 이런 정신인데 인간을 함을 좀 씁니다. 그 혁명적인 그런 사상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보면 이런 그 개국 사회, 친구 사회에서 물론 수원 최재호 선생이 인내죠. 인간이 다 함을 인간은 신분을 떠나서 다 평등하다. 그걸 깨치는 순간에 동학이라고 하는 이런 이념을 이렇게 각성 또는 대각 우리는 그걸 이제 아무튼 그러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자기 채시 그 집안에 물론 이분은 서민 그 서출 적자가 서출이기 때문에 뭐 과거 시험도 치지 못하고 그런 제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집안에 하인 하녀가 있다. 그러니까 종들이 있다.
그 여자 종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깨치는 순간 종 하나는 그 종무서 다 태워요. 며느리를 삼고 한 사람은 수양딸 삼는 이런 그 아주 혁명적인 그런 깨치 교육과 실천을 했다. 그런 정신에서 동학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시각을 두고 이용범 선생의 이 천년지복서, 이 천년지복, 이 밀레니얼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막연하게 들릴 텐데, 저는 이제 제 전공이 정치학, 이제 정치사상 이것 때문에 반대를 들었어요. 우리가 서양이 헬레니즘 시대를 거쳐서 헤브라이즘 시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BC 5세기 전 또는 AD 5세기 약 1000년. 그것은 소크라테스의 인본주의 그런 그 사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관련적으로 철학적으로 집대성한 플라토의 우리가 국가를 정치하려면 그걸 이제 우리가 경험을 관련 이상주의 그걸 집대성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정치학, 폴리틱스. 아무튼 그 소크라테스가 시랍 사람, 아테네. 거기 그 당시 국가의 단위는 도시야, 도시국가. 요새는 우리가 이제 중세로 오면 그게 세계국가, 제국국가. 그러나 근대로 오면서 민족국가, 이 네이션 스테이트. 앞에 시티 스테이트였어. 월드 스테이트. 그게 제국주의 발언, 또 엠파이어 스테이트. 아무튼 규모가 세계적 차원이야. 그러나 그것이 안 되겠다. 근대로 오면서 이게 네이션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제 민족, 또 국민을 정치적 단위가 것이든 아무튼 그 시랍의 국가는 도시국가, 시티 스테이트. 그런데 이 시티 스테이트, 도시국가 요새 이제 코로나 이후로 뭐 성과 도시, 성과 이제는 탈세계화, 이제 그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이제 탈세계화, 이제 성과 일종의 민족. 그때 성과 일종의 이제 도시국가 그런 개념인데, 그런데 그 시티 스테이트 이 빌딩, 그걸 그게 이제 우리가 문명, 철학, 비평론 차원에서 설명한 사람이 그 소크라테스의 그 세계화 사상, 이걸 이제 관련적으로 플라토가 인정 경험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 왜 그 아테네 학당 보면 플라토는 하늘을 가리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같이 보면서 땅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을 보고 우리가 진리를 또 설명해봤더니 그렇지 않다. 현실주의, 그 경험론이죠. 경험 철학이죠. 관료론과 이상주의와 그렇게 방법론, 사람이 생각해야 내가 존재한다. 그 데카르트 이다 무슨 소리야? 내가 존재해야 생각한다. 그 접하는 방법이, 그 영어 공부할 때도 항상 on one hand, on the other. 이 방법론이 이렇게 다른 것인데, 아무튼 이 도시 국가를 헬라스를 그 히랍 도시 국가 플러스 내셔널 민족주의, 그럼 그게 헬레니즘이고, 헬라스 플러스 내셔널리즘, 그게 헬레니즘. 그 히랍 민족 국가의 천년 이데올로기가 즉 밀레니얼이죠. 천년간은 그 이상주의가 그게 바로 헬레니즘인데, 그게 소크라테스의 생애와 사상, 철학적으로 플라토. 그게 아테네 500년, 로마 500년, 천년을 갖다니 이 지기발 천년 사상이에요. 중세로 거든 고대에서 중세로 이제는 신본주의, 예수가 태어났어요. 예수는 헤브류, 시브류, 헤브라이, 유대민족, 유대. 그런데 이 예수의 사상이 로마 이태리 반도에 와서 이제 신본주의죠, 천본주의. 그게 1000년인가, 중세기 1000년. 그러니까 히브류, 그 헤브라이
사람이 플러스 내술라 그게 헤브라이즘. 이것도 천년을 가죠. 그게 밀레니엄이죠. 이 천년 이상 천년 지복서. 거의 이제 이원금 선생이 동학사상 이 천년 사상에 대해서 아시아에서 나온 천년 지복서. 내가 생각했던 전혀 다른 차원에서 동학 사상을 설명합니다. 중국에는 그 태평중국, 천년을 가는 그 지복서, 천년 사상을 위한 게 태평중국, 홍수전의 태평중국입니다. 그 아이디어가 재밌잖아요. 내 차를 주고 한줄 읽었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접근했던 이 두 운동의 개념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면 천년 지복술로가 그 이분은 보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 천년 사상, 우리 고조선, 그리고 홍익 인간 제세일가, 그게 바로 그 아세아, 그 이상주의의 하나의 모범이에요. 하나의 점검이야, 패턴이야, 아이디얼 타입. 그 이론을 체계화한 것이 천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81자 천부경. 그 숫자로 쭉 보면 1이 3이고 3이 1이고 1적다 다르. 그 불교 사상의 공사상, 바로 이 천부경의 그 고조선 올드 코리아. 그 천년 지복 사상에서 유래한다는 겁니다. 불교의 그 부처의 부디즘, 불교 사상도 우리 고조선의 이 천부경, 오늘 천부경으로 직접 정된 이 철학 이론에서 연원한다. 그런데 그 이치로 보면 그 주역이에요, 주역. 끝없이 변하는 거. 이 체인징 스토리인데. 그래 보면 벌써 이 2층, 그 역경, 이거는 고조선 때 볼 수 있어요. 그 공자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몰랐다. 물론 자기가 연구를 해서 뭐 사전에 만들긴 했지만은 근본적인 천부경이라는 이걸 제대로 알아야 역경을 해석해낼 수 있는데 이 81자 우리가 우리 한국의 천부경 그것도 공자 시대에는 그게 재발견이 안 됐으니까 알 수가 없지. 그런 의미에서 이 공자 이런 유교, 컨퓨시오니즘도 바로 천부경에서 유래한다. 우리 올드 코리아, 우리 이제 천년 지상주의에서 유교도, 불교도, 뭐 타오이즘도, 심지어 슈메르까지 이 사상이 건너가가지고 오늘의 기독교의 그 사상하고 바로 고조선 올드 코리아의 통일 사상이고.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내가지고 오바마가 심심하면 대통령 할 때 코리아 교육에 코리아를 막 띄웠잖아. 그게 뭔가 했더만 이 사람이 이영공 교수의 이 책을 읽었죠. 그러니까 이 한국의 고조선의 이 천년지복 사상이 이 역경 이론이 중국에 들어가고 또 일본에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의 그 이념적, 정신적 그 중심은 지주는 코리아다 이랬대. 그 오바마가 그 책을 읽고 한국의 교육, 한국의 칼초를 기획도마다 칭찬. 그러면서 힐러리도 그 마찬가지로 읽었다. 그 미국의 이게 에이시안 밀레니얼리즘 이 책이 이 이영훈 교수 이 책을 보고 아이비 리그가 동양을 알고 중국을 알고 일본을 알고 아시아의 정신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비 리그의 필독스예요, 필독스. 영어로 이렇게 동아시아의 좀 식타락해서 정리해 둔 책이 별로 그리고 문장이 아주 쉽고 아주 잘 썼어요. 아주 유려해. 그 읽으면 막 그대로 막. 뭐 오바마가 실로리가 머리가 없으니까 뭐 잠깐 그리고 딱 그 정리돼요.
그 이분이 그럼 그 책을 어떻게 써야 그때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그 이제 동경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미국의 그 펜실바니아 그 하여튼 그 갔다가 이제 그 하버드 대학에서 연식연구소 뭐 자리도 찾고 가는데 그 한국을 알기 위해서는 그게 뭐 학원을 교수다 동학을 꼭 연구해야 돼. 동학혁명, 동학사상 해야 한국을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교수가 하는 김에 중국도 비교해서 중국을 알려면 홈 수준의 태평천국을 모르면 중국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소문의 사민주의가 태평천국의 그 정치사 사상.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고 한편 또 이제 그 비교하려면 막연하지. 이 양반이 뭐 내 책이 뭐 하나 들리는 안 되던데. 마침 그 하버드 대학의 그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그 출신이 소말리아의 천년 제국설, 천년 이상주의를 나름대로 연구를 해낸 논문입니다.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그 아프리카의 문명이 벌써 자기들도 천년 이상의 그 사상이 있었기 이거 얼마나 할 수 있어. 그게 오바마하고 저가부류가 그 케냐 사람 아니던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거기를 연구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으니까 하버드 대학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논문을 벌써 내놓고 그 방법론을 천년 지국 사상 그대로 대입한 거예요. 미리 그런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소말리아 천년 지국설을 가지고 동아시아 이 두 사상을 비교하면서 이런 이때 교수를 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듣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개그 프로젝트 아까 토마스님 저 16세기 독일 그런 그 농민정대 어떤 개그 우리가 어떤 투쟁이다. 이게 막스가 그거 논리를 인용했거든요. 그걸 막스 레닌주의, 중국이 북한의 공산주의도 다 그런 시각에서 동학 사상을 해석을 했고 나도 그런 시각에 사기를 썼는데 이 용건 선생은 천년지국설 차원에서 두 사상을 비교했다. 그런데 이제 그 용건 선생은 우리 한국의 이 사상은 태평중국의 사상의 뿌리는 천년지국설을 이야기하면서도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전통적으로 뭐 최치원 최수훈 28대, 27대서 그래 한국적인 선사상 이런 그 선도, 선교 거기에 이제 뿌리를 두고 가면서 천년지독설을 더 오리지널하다, 더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서 하는데 이제 지금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우리 의학사님이 박정희를 이제 비판했잖아요. 이런 비판도 해요. 네, 그런데 제가 마침 이번에 그 동학 그 천도교의 그 대구 정치사회 통일단체인 동민회가 있어요. 동학민족 통일. 제 이번에 교령이 저보고 이 통일 단체 이걸 장을 좀 맡아라. 대표를 맡아라. 아이고 내가 한 5, 6년에 통일운동 하려고 내 천도 교령도 출마했거든. 물론 내가 대학 다닐 때 천도 교령이 됐기 때문에 보통 사람에 비해서 내가 반세기를 천도 교령이 됐으니까 자격이 없는 건 아닌데 막상 되는 사람은 다 못해 계획 천도 교령. 나만 그 공부를 한 문제의식은 없지만 그러나 선거는 표는 다 그렇게 인과관계 용에 따라서는 또 이거 있으면 이게 또 작용하고 그러니까 이 명분 가지고는 당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나보고 새 교령이 그 앞에 한 두 교령을 뭐 쳐다보지도 않고 이걸 맡으라고 하니까 내가 요새 교령된 직원을 맡고 있어. 선도 교령된 직원.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사님이 와 계시지만 통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통일운동을 제대로 해보죠. 일제시대에 천도교가 교령 이양선명의 선생이 그야말로 목숨 걸고 3.1운동을
했잖아요. 그 일반의 상상을 초월하는 날 해냈죠. 이 시대에 저는 3.1운동은 제형운동, 통일운동입니다. 3.1운동을 다시 우리가 하는 운동은 통일운동.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 오늘 한국사님 잘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전쟁 통일도 아니고 뭐 그 반공이건 영공이건 이제 물리적인 폭력적인 통일은 우리가 그 6.25 동족 상자를 개념이 안 된다. 김일성 주석의 경우도 우리 동포가 그렇게 수백만 희생이 된다고 했으면 전쟁 안 일었겠죠. 그런 쉽게 통일이 된다고 해서 전쟁이 일었겠을 거라. 그게 이제 오판인데 그 오판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분단되어 있다. 통일이 2, 3, 7, 3 과제가 없는데 현실은 통일 이야기는 못하는 상황 지금 보았고 이것은 박정희 책임 이전에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이제 세계사주 시각에서 저는 이 방해세력이 미국이라고 보안법을 노무현 때 이걸 보안법에 그게 핵심되는 게 몇 조죠? 뭐 8조가 뭐 하여튼 그걸 없애면 되는데 그걸 없애려고 국회의장이 장망이 선도계의 그 4인몇 인대선 같은 훌륭한 발상이 있고 한빈일은 용어로 이렇게 용군 선생이 천년지곡설까지 그 이거는 우리가 사람의 그 인체 이런 신체 구조도 이게 소우주다 이거 소우주 우리가 대우주 코스모스 거기에 대우주가 그게 뭐 진리고 하나님이고 뭐 초월자 신이지만 근데 그걸 쉽게 사람이 소우주다 이거 그 사람이 오장 있고 우리 하늘에도 전문학에서 전체 물리학에서 그 28짜리 뭐 북두칠성 큰 별을 중심으로 별이 이렇게 28구가 돌아가는 이것이 매우 유기체적이고 이게 자연 질서가 세계적으로 그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 이론이 우리 인간의 신체 구조거든요. 신체 구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설명하니까 저는 막연하게 인내선 했는데 거기에 더 과학적으로 더 설득력 있게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한번 인간은 유기체이지만 또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하물입니다. 인간이 다 하물이네 그런 그 본체고 본 모습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신기하고 우리가 그 현모 현묘지로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쭉 그냥 그 설명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인지가 그렇게 갈게 있고 이제 전쟁할 수 없잖아. 핵이 있으니까. 우리 우크라이나 미국 치고 싶지만 치면은 핵이 날아가니까 안 되죠. 결정하기 분산 똑같이 그 자본주의 또 그런 제재하는 체계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소수 민족 국가가 정치가 잘 맞는 우크라이나 저런 제면석이 같은 이 대우 앞장 세우는 나라가 지금 망했잖아. 이렇게 대대로 치고 싶어도 그 다음 핵전쟁으로 가니까 꼼짝 못하고 이런 상황이 우리 한반도에서 중국 문제를 잘 다루어야 되는데 미국 따라가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걸 안 난다는 법이 없어. 이걸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왔다 갔다 중국에 볼 때는 한국을 지금 우습게 보고 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국방은 미국 그걸 뭐라 그래요? 안미 경중 중국은 경제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했지만은 문재인이 그 표현하니까 이 국힘당이 말과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안 하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국힘당이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면 전면한 이론이 나와야 돼. 사상. 중국이 그걸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뭐 분명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한미 동맹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받아주지만 그러나 경제는 중국과 손잡지 않으면 우리가 체제를 중국도 마이너스 돌았을 거 보라. 중국이 지금 한국 이 정치
이런 그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박기래 선생님을 추모 무죄 석방을 우리가 참 기도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아세아 이런 지목설이 훌륭한 세계사적인 철학 그 책의 자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실천해가는 방법도 매우 평화적이고 그 정신론적인 그런 유기체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상을 우리가 또 제대로 공부하고 또 이런 사상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몽해가면서 힘을 모으면 오늘 저는 제 개인적으로 동민회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런 평화통일을 주도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서면 그 통일을 이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게 동민회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 내로 우리가 남북 동포 그 띄기 운동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그 흉내 내다가 나라가 그렇게 됐지만 사실은 그 전에 발틱 그 3국 우크라이나 그 리투아니아 그다음에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 3국에 800만 이 주민들이 나와서 인기한 띄기 운동을 해서 국제사회에 우리는 독립을 하고 싶다. 또 자주 그런 우리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그것이 받아들여야 독립이 되겠죠. 바로 우리는 남북 동포가 다 판문점, 다 DMZ로 나오라 돼.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통일은 나중에 하자고. 냉전 체제에서 일곱 양제로 한동안 가더라도 그러나 우리 민족끼리 마고 연구하는 분들 1만 그 반만년 역사를 갖춰하는 우리 동포는 그래도 뭔가 편지 한 번 보내고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만나는 운동을 여기 있는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제가 이제 국민을 이야기합니다만 같이 손잡고 세계 지성계 그래서 인간 뛰기 운동을 하면 그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말자.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일주일 한 달이 우리 진을 치고 배수진 치면서 야, 이 해방중국에 우리가 신딱반딱하면서 한국의 독립을 시켜주려고 할 90점이 있는 90점이 그걸 이끌어갈 수 있는 조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미소 우리 공동 지배 논리에 우리가 배려 정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보니까 박기래 선생을 주도하는 이런 훌륭한 이런 그 지도 세력들이 조직적 움직입니다. 이 사람은 믿고 독립을 지켜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가 왜 통일이 안 되는지 남 이야기 할 것도 없어. 우리 스스로 이걸 자세히 이끌어갈 수 있는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사상도 그렇고 근데 그래서 이런 역할을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건강하고 추진한다면 이제 말로 끝나는 통일이 아니고 진짜 하면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내는 남북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노태우 교수님 이해해달라는 게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려고 그냥 45분 했어요. 제가 7시 45분 시작했는데 지금 30분 정도 했어요. 역시 뭐 하고 싶은 말씀 많겠죠. 우리 천도교회 대가신데 이론적으로 교령도 대신 좋겠죠. 자기 천도교가 민족 종교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천도교가 아주 우리가 종교고 우리나라도 하여튼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요. 질문 같은 거 이런 좀 사용하고 오면은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 지금 현재 37일 정도 남았잖아요. 8월 30일 날 30. 그런데 8월 30일 오후 3시. 예, 3시에 결심 공판이 있는데 우리 대표님 말씀하시 해야 되겠지만 제가 그냥 오늘 참석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그때 이제 결심판 모두 다 참석하셔가지고 좀 지켜가시면 좋겠고 그날에 이렇게 무죄 선고가 나면 그 이제 우리 박기래 선생님과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 참여가 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 저기요. 예.
딱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가서 나가기는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아니요. 토유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이 동민회에 제가 듣기로는 상임 대표님이 아니고, 대표 상임 대표님입니다. 대표 상임 대표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분의 말씀이 교령과 같은 그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심을 경하드리고요. 아울러 지금 그것은 지금 동학혁명과 태평천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여기에서의 동학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저변 확대가 여기에 그만한 어떤 그리고 조금 전에 사회 하시는 이광수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북한의 청우당이 굉장한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박기대 선생님의 정신을 지금 기리고 있고 또 그 무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크게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가 될 때에 태평천국 혁명은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죠. 이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러드 교수님의 그 강연은 엄청난 파워를 갖는 강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박수 간체를 올리면서도 조금 서운한 것은 종이 한 장도 안 주시나? 종이 한 장은 주셔야 되지 않냐? 최소한도 2장 말고 한 장도 안 주시는구나. 강연 자료가 없어가지고. 예, 한 장은 주셔야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제가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치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이제 뭐 역사에 관심이 있고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렇다 보니까 강연이 또 이용훈 소장님의 그 말씀이 말씀 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천년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뭐 고조선 이야기했지만 홍익인간 뭐 이런 것도 이야기했지만 인류의 기원입니다. 인류의 기원. 사실 뭐 여기 우리 목사님도 많이 계시지만 수메르 문명도 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기독교의 교리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책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거는 또 논외로 하더라도 너무 많은 말씀을 엮어가지고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다 감당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것이 우리 뭐 통일과 평화관련 있는 것은 처음에 기도에 우리 하나님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나 지금 우리 부부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게 다 연관되는 거고 우리 박기현 선생님도 사실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하셨잖아요. 이게 앞으로 한 37일 정도 남았는데 어쨌든 그때 지켜보고 조르는 마음으로서 이번 열심히 묵상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고 박기현 선생님 제신 무교선거 기본 기도회 및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오셨기 때문에 그냥 다 제사들 한 번만 더